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녹음은 사실 언제 방송으로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도 진짜 방송으로 내보낼 만한 이슈가 없을 때 긴급 방송처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지금 미리 녹음을 하고 있느냐. 사실 제가 가끔 방송에서 딱히 할 게 없거나 미리 녹음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시간의 제약이나 시기를 타지 않도록 인터넷 테스트 같은 거를 가끔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인터넷 테스트를 되게 많이 찾아보는데, 지금 당장 하지는 않고 요거 나중에 할 거 없을 때 해야지 하고 모아만 놨던 테스트가 몇 개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리스트를 이렇게 훑어보다가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링크를 복사해서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페이지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는 못하게 됐어. 테스트 이름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어제 또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흥미로운 링크를 하나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페이지가 사라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빨리 녹음이나 떠놓자 싶어가지고 지금 되게 급하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말도 아니고 그냥 퇴근 후의 평일입니다. 그러면 서론 없이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제목에서 보셨듯이 오늘 할 테스트는 성인 ADHD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서 받은 링크를 입력을 해서 들어가면 성인 ADHD 테스트라고 적혀 있고, 실제 병원에서 쓰는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자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ADHD 테스트라고 적혀 있고 테스트 시작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항상 인터넷 테스트를 하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 페이지를 보면서 즉석에서 제 선택을 녹음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우스 딸깍거리는 소리가 계속 날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요즘에 제가 책상이랑 의자가 좀 많이 삐그덕대가지고 그 소음을 다 제거하지 못한 채로 방송이 조금 나간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새 의자와 새 책상을 살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면, 희미의 낡은 책상과 낡은 의자가 삐그덕거리고 있구나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항목이 13개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항목이라고, 약간 그냥 저는 신빙성이 없긴 한데 13개의 문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성인 ADHD 자가 보고 촉도 ASRS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행동을 돌아보며 답해보세요. 최근 6개월 큰일 났네. 제가 최근 6개월에 너무 감정이 되게 땅바닥에 꺼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자, 일단 스타트. 나의 성별은? 근데 이게 성별도 중요한가, ADHD에? 중요할 수도 있겠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많은 테스트들이 그렇듯이 진짜로 나의 뭔가 성향이나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한 페이지라기보다 내가 봤을 때 마지막에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이렇게 자료를 전송합니다 라든지, 결과를 알고 싶으면 메일 주소로 알려주세요 라든지,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단 해보겠습니다. 나의 성별은 여자. 자, Q1.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곤란해진 일이 있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최근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한번 하면 확 하거든요. 되게 빨리 하는데 그 일을 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곤란해진 일이 있나요? 와, 곤란해지기 직전에 저는 다 해내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곤란해진 일이, 근데 이게 곤란해졌다는 게 남들한테 민폐를 끼친 건 아닌데 내 스스로 너무 감정적으로 갉아먹힌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내가 곤란해진 거니까 곤란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가끔 그렇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어중간한 걸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자, Q2.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저는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만 해야 돼요.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Q3.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곤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디든지 메모를 해놔요. 뭐 종이에다가 메모를 하든 핸드폰 그 달력에다가 메모를 하든 약속이 생기면 그 즉시 메모를 해놓는데 사실은 어쩌면 그 약속을 스스로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적을 자꾸 남겨놓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3분까지밖에 안 해보긴 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약간 변명처럼 하는 말이 약간 저는 원래는 좀 ADHD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되게 붙잡고 사는 느낌이 좀 드는 거야.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그렇고 내 성향은 원래 꼼꼼하지도 않고 엄청 좀 덜렁덜렁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뭔가 남들한테 그 민폐를 끼치는 게 너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는 동안은 뭔가 이렇게 끈을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살고 있는 느낌이 지금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 6개월에 들었을걸? 어쨌든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은 일이 있나요? 이거 최근 6개월로 따지면 가끔 그렇다인데 제 진짜로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 오고 나서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자주 그러진 않아요. 제가 메모를 진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애매하다. 가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Q4.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나요? 네, 매우 자주 그렇습니다. 저는 골치 아픈 일은 무조건 피해요. 저 되게 회피 성향 강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나 진짜 회사에서도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저희를 괴롭히는 그 회사, 우리 팀 말고 다른 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팀 모두가 다 느꼈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그걸 다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보였어도 옛날 같았으면 진짜 거기 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미천약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제가 되게 좀 짐승같이 살았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회사에서도 화가 나면 무조건 가가지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내가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싸움이 되면 근데 제가 또 예전에 얘기를 하겠는데 싸움이 체질이 안 맞아요. 싸우고 나면 시원하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싸우고 나면 그날 몸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싸움을 되게 많이 회피해 왔었는데 한 번 터지면 진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막 엄청 싸우는 그런 스타일인데 솔직히 요즘에는 진짜 골치 아픈 일 내가 이거 한마디만 참으면 저 사람들이랑 안 싸우고 지나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되게 그냥 피하는 편이에요. 지금 되게 많이 참다가 오늘 한번 터져가지고 제가 또 면담을 좀 하고 왔는데 어쨌든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습니다. 왜 안 눌리노? 그 다음에 Q5. 오래 앉아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나요? 저 말 안 하고 가만히 못 앉아있는데 말을 해도 손발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 한순간도 정말 잠들어서 기절하는 순간이 아닌 이상은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허리, 그러니까 온 몸에 뭐든 움직일 수 있는 걸 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래 앉아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오래 앉아있지 않아도 저는 그냥 잠들어 있지 않는 모든 순간에 뭐라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회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되게 공식적인 자리여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 시야에 가려져 있는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발이라던가 신발 안에서 발을 엄청 꼼지락거려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도 안 움직이려고 손을 부여잡고 있는데 제 손을 제가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있는데 그 깍지를 낀 손마저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정말. 그래서 저를 좀 자주 본 사람들이야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정신없이 막 움직이고 원래 좀 차분하지 못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더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쟤는 뭔데 저렇게 자꾸 쉬지 않고 움직이지?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깊게 해본 적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안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장소에서도 남들은 모르게, 이것도 조금 웃길 수 있는데, 제가 옷을 조금 펑퍼짐하게 크게 입거든요. 근데 옷 자체가 편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손이나 발이 다른 사람들 보는 곳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옷을 제가 좀 펑퍼짐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상의도 조금 풍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을 못 움직일 때 배를 움직여요. 약간 그렇게라도 해야 돼. 어쨌든 신체 부위 중에 어디라도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다는 느낌을 바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걸 자각하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움직이게 되고. 약간 그냥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움직이지 않는 힘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의 체력 포인트가 거의 제로 상태가 아니고서야 제로 상태가 되어도 손가락, 발가락은 움직여요. 그렇네. 저는 기력이 완전히 떨어져도 왜 사람들이 손가락 꿈쩍할 힘도 없어라고 하는데 저는 기력이 없을 때 손가락은 움직여요. 제가 그래서 트위터도 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몸살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도 손가락, 발가락은 움직여요. 와, 이거 생각할수록 나 좀 그렇네. 네, 어쨌든 원래 질문은 오래 앉아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나요? 였는데 매우 자주 그렇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클릭이 안 돼? 2번씩 눌러야 넘어가네. 그 다음에 Q6.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 이거 왜 웃냐 하면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이라는 말이 제가 20대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너는 약간 제어가 안 되니?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나마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때처럼 엄청나게 모터가 달린 것처럼은 아니죠. 근데 대신에 말을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하고 있죠. 제가 엊그제 마루님이 종소세 신고하는 걸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마루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종소세 신고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했는데 웃긴 거는 제가 한 8시쯤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를 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는 데는 진짜 얼마 안 걸렸어요. 한 10분, 2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 근데도 어쨌든 마루님이 좀 꼼꼼하게 봐주신다고 이것저것 넣을 거 있냐 확인해 주시고 하느라 한 1,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저희가 그 통화를 종소세 신고 끝나고도 끊지 않고 그냥 이제 못 본 지 오래됐고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단 전화한 김에 우리 이제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가 조금 힘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12시 넘어까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보통은 제가 친구나 아니 뭐 지인들이랑 통화를 하면 제가 말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8, 9할 정도? 그러니까 8, 90%는 제가 거의 말하고 상대방은 들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어떤 이슈가 있으면 제가 그거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제가 1, 20%를 말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날은 마루님이랑 저랑 둘 다 너무 힘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홈택스 종소세 신고 내용을 제외하고도 한 3시간 반을 떠들었나 봐. 진짜 최소한 한 3시간 정도 떠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12시가 넘어서 제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이제 자야 된다고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치 요즘에는 체력적으로 뭔가 사실 말하는 것도 체력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긴 한데 제가 옛날처럼 뭐 공연장에 가서 헤드뱅잉을 하고 슬램을 하고 모싱을 하고 점프를 하고 이런 식의 과도한 행동이나 활동을 하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약간 입으로 더 모터가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온 건 아닌가. 그렇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지금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말수가 적어지고 많이 느려진 거다. 방송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이게 말이 느려진 거라고? 하고 반문을 하세요. 굉장히 많이 느려진 거고 굉장히 말수가 적어진 겁니다. 저도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무리는 아무 말 대잔치로.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모터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친근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말도 입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따발총을 쏴대지만 뭐 하나 꽂히면 누가 이렇게 잡아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멈출 수 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몸살이 나죠.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요거는 최근 6개월로 최근 6개월 가끔 그렇다와 자주 그렇다를 좀 애매하게 선택하고 싶은데 가끔 그렇다로 합시다. 또 애매하게 또 중간에 거 선택했네요. 그 다음에 Q7 별로 상관없는 광경이나 소리 때문에 쉽게 산만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자주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를 예로 들자면 제 자리가 완전 구석이에요. 아무도 제 자리를 스쳐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제 자리가 구석인데다가 감사실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뒤쪽에 다른 팀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창가에 이렇게 디귿자로 갇혀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제 옆자리 친구만 해도 앞에 감사실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구조예요. 공간이 조금 떨어져 있어. 근데 저는 일을 하다 보면 그 감사실에서 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 남자 목소리가 막 이제 너무 좀 듣기 싫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조잘거리는 소리가 물론 일을 하니까 당연히 회의도 하고 이래서 목소리가 계속 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 나하고 상관이 1도 없는데. 지금 일단은 제일 신경 쓰이는 거는 그 감사실 소리고 그다음에 제가 창가에 앉아 있다 보니까 창문을 닫아도 저희 회사가 이제 그 도로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여기가 좀 교통체증이 심한 것 같아요. 와, 출근해가지고 창문을 누군가가 항상 열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9시 출근이 아니라 10시 출근이다 보니까 9시에 출근하신 분들이 누군가가 열어놓고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출근하자마자 그 창문 닫거든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 자동차들 경적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뭐 하여튼 주변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가 다 들어오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 되게 그런 게 좀 많이 거슬리는 것 같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진짜 산만해지는 게 맞아요. 완전 너무 일을 못하겠어.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자기들이 내 자리에 안 앉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창문 열고 있으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 그런 소리 별로 안 들리던데? 왜냐하면 니네는 여기서 멀잖아 자리가. 그러니까 나만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신경 안 거슬리면 나랑 자리를 바꾸던지. 근데 그렇게도 해주지도 않잖아. 그리고 저희 뒷자리 팀에서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근데 저희는 좀 눈치 보는 팀이어가지고 왜 저희 새로 만들어졌고 팀장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새로 만들어졌고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해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엄청 눈치 보는 입장인데 저희는 그래서 사담을 해도 거의 되게 목소리를 완전히 죽여서 얘기를 하던지 바짝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던지 하는데 저희 뒤쪽에 있는 팀은 사적인 대화를 크게 말해요. 다 듣게. 옛날에는 그런 게 안 거슬렸는데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이 회사 들어와서. 회사 자체가 되게 고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진짜 거슬리는 소리 한 가지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나는 소리나 창밖에서 나는 소리나 다른 팀에서 나는 소리나 전부 다 거슬리긴 해요. 근데 진짜로 저의 정신력을 야금야금 지속적으로 갉아먹는 진짜로 거슬리는 소리는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기의 욕하는 소리였어요. 저희 자리가 파티션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옆이 아니면 사실 서로의 소리가 그렇게 막 정확하게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제 옆자리에 앉은 동기가 혼자서 욕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욕을 하면서 뭐 물건을 좀 소리나게 던진다거나 키보드 타자를 너무 막 타닥타닥 세게 쳐가지고 멀리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막 놀라게 한다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가지고
평소에도 약간 폭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저도 익숙해져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나 봐요.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 혼자서 욕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저도 알게 모르게 계속 거기에 약간 잠식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의 정신력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그런 소리라는 거를 편집하면서 지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동기가 저한테 희미님 한숨 좀 그만 쉬어라. 다 들린다. 라고 하길래 네, 저도 누구님 욕하는 소리 다 들려요. 라고 말을 했더니 들려요? 라고 하면서 되게 놀란 건지 놀란 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로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욕을 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그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건지 정확하진 않는데 사실 동기의 성향을 이제 제가 한 반년 정도 같이 다녔으니까 동기 성향을 생각을 한다면 동기가 되게 눈치가 없고 자기 자신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진짜로 몰랐든 아니면 저를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든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욕하는 소리는 괜찮고 제가 한숨 쉬는 소리는 안 되는 그런 동기하고 함께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시겠지만 욕 진짜 잘하고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이런데 회사라서 좀 절제하고 안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제가 너무 빡쳐가지고 인사팀이랑 면담을 하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쌍욕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거기 이제 같이 있던 두 분이 되게 놀라시긴 했는데 어쨌든 좀 편집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걸 빼먹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가 녹음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최근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거슬립니다. 엄청 거슬리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할 만큼 산만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자주 그렇다. 그 다음에 Q8 다른 중요한 일을 잊고 시간 개념을 잃어버리곤 하나요? 와우.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시간 개념이 없다? 잘 모르겠다? 멍 때리고 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 지난주였나 이번 주였나 이것도 봐봐.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지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수요일이라고 설정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간 개념도 그렇고 전화를 12시 넘어까지 한 것도 사실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월요일에 통화를 했는데 와, 다음날 출근 어떻게 하려고 12시 넘어까지 통화를 했어. 요즘에 시간 개념도 없고 날짜 개념도 없어요. 요일 개념은 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중요한 일을 잊고 시간 개념을 잃어버리곤 하나요? 매우 자주 그렇다.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경우에는 알람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 까먹어요. Q9 정리정돈을 잘 못하나요? 최근 6개월 정리정돈. 원래 정리정돈을 좀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근데 필요에 의해서 회사 서류 같은 거는 칼각으로 정리를 해놔요. 근데 회사 서류를 칼각으로 정리를 하는 거에 비해서 그 외의 물건들, 뭐 책상 위에 있는 물티슈, 안경수건, 핸드크림,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요런 자지구레한 것들 요즘에 자꾸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제가 쓰고 책상 위에 뒀는데 갑자기 거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원들 있는 단체 채팅에다가 혹시 하늘색 빛이 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작은 손거울을 보시면 제보 바랍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엉뚱한 곳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요즘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찾아가지고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나. 최근 6개월의 정신 상태로 봤을 때는 자주 그렇다. 그 다음에 Q10 자주 다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드는 편인가요? 요거는 제가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다가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기도 해요. 근데 상대방이 말을 다 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까먹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나 조금 있다가 이 얘기 하고 싶어
라고 먼저 던져놓고 상대방 얘기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긴 해요. 진짜 못 참고 막 얘기를 해버릴 때도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의 말에 끼어드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제 말에 끼어드는 횟수가 더 많아요.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도 나 분명히 A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B라는 얘기가 생각이 났다면서 제 말을 뚝 끊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끊긴 얘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어디서 끊겼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이미 이제 강을 건너버린 거야. 그래서 서로 둘 다 되게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 제 말을 자주 끊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제가 까먹을 것 같으면 진짜 핸드폰에 메모라도 해요. 아니면은 그 단어를 계속 곱씹어.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사실 집중은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끊기니까 처음엔 진짜 기분 나빴어. 자기는 자기 말 끊기는 거 싫어하면서 내 말은 왜 이렇게 자주 끊는지. 하여튼 그래서 좀 그냥 그래도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지간하면 그래 나 아니면 이런 말 누구한테 할 건데 싶어가지고 그냥 들어주는 편이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을 주로 하는 입장이었다가 요즘에는 들어주는 입장도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조금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자주 다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드는 편인가요? 이거는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이것도 애매하다. 중간인데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진짜 종종 너무 못 참을 때 끼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나의 ADHD 점수가 전체에서 상위 몇 %인지 알고 싶나요? 메일 주소를 남기면 유용한 레포트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시작할 때 말했죠. 이거 분명히 결과를 보고 싶으면 메일 주소를 적으세요. 이런 거 할 거라고.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왠지 저의 이 테스트 결과가 누군가의 연구 자료로 활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녹음한 게 있으니까 메일 주소를 한번 적어보긴 할게요. 약간 그거 있잖아요. 사기당하는 거 알면서 사기당하는 사람. 맞나? 히미스타. HEEMISTAR. 테스트 결과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메일 오겠지. 자, 결과 분석 중. 완료. 뭐야? 메일로 보내주는 게 아니었어?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요? ADHD 레벨 4. 나의 테스트 결과는 ADHD 성향이 높아요. 결과 해설. ADHD의 주요 지표 6가지 중 4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연구자들은 주요 지표가 4가지 이상일 때 ADHD 진단을 위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요. 본인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사회적 교육의 영향으로 ADHD적인 행동을 숨기는데 특화되어 진단이 어렵거나 늦어질 수 있어요. 심화 해설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저는 원래 ADHD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게 너무 사회에서 죽지 않고 살려고 버둥대다 보니까 이 성향을 좀 약간 죽이고 사는 것 같다. 끈을 잡고 사는 것 같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한 거는 좀 약간 일반적으로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한 거고 약간 전문가적으로 말을 할 때는 이건 것 같은 거예요. 여성들은 사회적 교육의 영향으로 ADHD적인 행동을 숨기는데 특화되어 진단이 어렵거나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되게 빤듯해요, 애들이. 시간도 잘 지키고, 뭔가 계획 같은 거를 세워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착착착착 진행도 잘 하고, 일도 엄청 꼼꼼하게 하고, 그런 친구인데도 뭔가 조금 일상이 불편해져서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병원을 방문을 했다가 ADHD라는 진단을 받은 친구도 있고 조금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런 말들을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남자들은 헐렁한 짓 해도 솔직히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되게 다 올려치게 해주고 다 감싸주고
뭐 범죄를 저질러도 다 끌어안고 가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뭐를 조금만 잘못해도 민폐 끼친다.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진짜 싫어하는 게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홍대 사는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그 허거를 먹으러 가서 나 그 전이었나? 그 날이었나? 어쨌든 이제 그 홍대 사는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홍대 친구의 본가에 놀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친구가 왔으니까 밥 같이 먹자 해가지고 그냥 밑반찬 꺼내고 이렇게 메인 메뉴 하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세 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님이 차려주신 반찬이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으면 너무나도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겠지만 흥얼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흥의 민족이잖아. 그래서 노래를 막 흥얼거려. 이렇게 그냥 약간 허밍 같은 느낌으로 밥을 먹으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으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가사가 없이 허밍을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제가 집에 가고 나서 힘이라는 애는 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노래를 하냐. 근데 제가 밥을 먹을 때도 손가락, 발가락, 온몸을 다 움직여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젓가락질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머리도 흔들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진짜 많이 혼났던 게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항상 TV를 켜놓고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진짜 TV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서. 근데 제가 TV에서 뭐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제가 밥을 먹다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혼자 흥얼거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흥얼거리는데 엄마가 저를 진짜 많이 혼냈던 게 밥상머리에서 노래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들 본능적인 거라서 제가 제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친구 집에 갔을 때도 어머님이 보셨을 때도 네 친구 진짜 되게 흥이 많은 것 같더라. 계속 밥 먹어서 노래를 하더라. 근데 이제 그 홍대 친구는 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 언니 신나면 원래 저래 이러고 그냥 웃고 넘어갔다는데 그거를 최근에 그 일도 벌써 한 10년 전의 일인가? 그렇거든요. 와, 그 얘기를 최근에 듣는데 이거 진짜 나 뭔가 되게 제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금요일마다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우리 같이 이제 막 밥을 먹는데 제가 그날 밥이 되게 맛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러면서 막 또 신나가지고 이렇게 흥얼거렸나 봐. 그랬더니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와가지고 팀원분들이 희미님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하면서 노래하시던데? 근데 나는 내가 흥얼거리고 있다는 거를 솔직히 제가 남들보다 먼저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밥을 먹으면서 내가 흥얼거렸을 때 내가 흥얼거리고 있네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밥 다 먹고 나와서 팀원분들이 희미님 되게 흥얼거리시던데 기분 좋으셨나 봐요? 그렇게 말을 해줘서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ADHD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되게 분주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제가 되게 요즘 들어서 저 스스로 뭐라고 하냐 하면 되게 군더더기가 많은 사람이다. 엄청 제가 기력이 빨리 떨어지는 것도 왠지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서 들어요. 근데 어쨌든 사회화의 영향으로 되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내 본능은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고 계속 막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대구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ADHD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병원을 다녔는데 거기가 되게 좋아서 저한테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한번 다른 사람한테 추천받았던 정신과에 갔다가 오히려 너무 큰 트라우마를 만들고 오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그 허들을 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볼게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추천해준 ADHD 전문 병원에는 못 갔어요. 못 가고 서울에 왔는데 진짜로 서울에서는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진짜 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 오고 나서 이게 되게 심해져가지고 자, 이제 밑에 심화 해설을 꼭 확인해 보세요라고 적혀 있으니까 심화 해설을 한번 볼게요. 성인 ADHD 테스트 심화 해설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번부터 6번 문항이 ADHD의 주요 증상과 연결됩니다. 해당 지표가 4개 이상이라면 ADHD 진단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Q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잖아. 근데 똑같은 질문인데 밑에 이렇게 흐리게 표시가 되어 있고 비회원은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 로그인하고 콘텐츠 관람하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뭐 심화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보던 거 계속 볼까? 자, 이거 저번에 제가 했던 인터넷 테스트랑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밑에 조언 ADHD여도 괜찮을까라고 써있고 ADHD나 자폐증, 불안장애 등의 일부 증상은 보통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성격의 한 요소일 수 있어요. 자신의 ADHD적 성향을 잘 알고 관리하거나 긍정적으로 발휘한다면 아주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제가 ADHD적인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고 뭐 사회에서까지 그런 거를 약간 드러냈으면 지금 안 살아있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제가 진짜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제 좌우명이 좌우를 살피자거든요? 저 지금이야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좀 인식해서 좀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 저 학생 때까지만 해도 진짜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차에 치일 뻔한 적도 많고 차에 치였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의 산만의 결과를 굉장히 위험하게 발생을 시켰던 적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는 뭔가 정신과적인 그런 병명이라든지 정신과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오죽했겠어. 한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고2 땐가 고3 땐가 제가 엄마한테 자퇴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때 이미 정신과 진료를 좀 받았어야 됐지 않나. 근데 모든 가족들이 그걸 다 놓치고 저거 미쳤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관용어로 그냥 미쳤네. 그냥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돌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차라리 제 주변에 어떤 친구처럼 이상 증상을 보였을 때 저 병원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라고 해줬으면 빨리 찾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갔던 정신과에서 트라우마를 얻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뭐,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를 하려면 1시간도 부족하고,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어떤 거였냐 하면, 제가 그때쯤에 신천대로만 달리면, 확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신천대로가 이렇게 강가도 있고, 길이 되게 쭉 뻗어 있어가지고, 어디에 갖다 박아야 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마지막 방안으로 지인한테 정신과를 소개를 받아서 방문을 했던 건데 제가 그때쯤에 저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어요. 매일같이 죽고 싶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신천대로를 달리면서 항상 어디에 갖다 쳐박아야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냥 움직이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의 그때 상황을 엄청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의 뒤통수를 친 그 이슈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얘기까지 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모로 너무 좀 피폐한 상황이라서 이제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여기에 왔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그것도 그건데, 혹시 ADHD 검사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그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렸을 때 ADHD 판정을 받지 않았으면
커서도 없다. 성인 ADHD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거라서 어릴 때 ADHD 판정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병원에 가볼 생각조차 못했으니까 ADHD 판정이고 뭐고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판정받지 않았으면 성인 ADHD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고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고 아무도 병원을 추천해주지 않았고 사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만약에 병원에 갔다면 찾았을 수도 있었을 병명을 이제 40이 돼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설명을 다 했잖아요. 저 집 가난해서 병원 갈 형편이 안 됐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을 가보라고 추천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ADHD인지 아닌지 뭐 판정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었다. 근데 어렸을 때 ADHD 판정을 받지 않으면 성인 ADHD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는 거야. 아주 흥분하니까 자꾸 ADHD가 발음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의사가 굉장히 잘 본다고 해서 봤는데 근데 그 의사는 제가 질질 짤면서 펑펑 울면서 들어왔으면 님 정신병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줬을 것 같은 사람인 거야. 근데 솔직히 엉엉 울면서 병원에 들어오면 이거 그냥 봐도 그냥 의사 아닌 사람이 봐도 님 되게 심각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울면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님 정신병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되게 용기 내서 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보건소에서 우울증 검사했을 때도 위험군이라고 나와서 그 애써 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다가 진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렵게 진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예약을 잡아가지고 간 거였는데 그딴 말이나 듣고 나왔으니 제가 정신과를 한 번 더 방문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안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궤변을 듣고 나오니까 나 ADHD 아닌가 보다 이러고 그냥 또 살았어요. 근데 또 제가 서울에 와서 이게 되게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내 물건 정말 칼같이 챙기고 작은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은 파우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다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가방을 열면 그냥 물건이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다 파우치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물건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표시가 나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런 압박? 이런 것들을 내가 쥐고 있을 기운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끈이 풀려가지고 내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성인 ADHD 요거 뭐 인터넷 테스트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 하고 나니까 별거 없네요. 우리 저번에 왜 코로나 블루 그거 테스트 했을 때처럼 그냥 일단 자기네 회원 가입 유도하는 그런 테스트였고요. 광고가 되게 많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추천 콘텐츠에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ADHD의 비밀 이거 있고 소름 돋는 17금 첫날 밤 테스트 이런 거 있는데 첫날 밤 필요 없고요. 광고가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그렇네요. 네, 끝났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한 대로 ADHD 성향이 높아요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13개의 문항만으로 ADHD 성향을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저한테 ADHD 병원 소개시켜준 친구도 가격도 되게 높고 그 검사한 항목이 되게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뭐 인터넷 약식 검사라도 할 때마다 자꾸 뭐 우울증도 높고 ADHD도 높고 불안도 높고 뭐 이런 게 자꾸 나와서 할 때마다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눈으로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첫
정신과의 트라우마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정신과. 사실 저는 정신과랑 상담소랑 각자에게 맞는 성향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과는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상담소는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담을 해주는 정신과도 있다면서요. 근데 제가 갔던 데는 그냥 약 처방만 해주는 느낌? 그런 데였어가지고, 저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을 처방해주기보다는 제 어린 시절부터 뭔가 되게 압박당하고 억압받았던 그런 나의 과거들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 저는 평생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는 사실 정신과 상담센터 같은 게 많으니까 조금 또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또 이제 그 팟캐스트 비욘세 한 줌단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누군가가 이제 정신과 추천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혹시 하나 추천받을 수 있냐 했는데, 관악구라고 했더니 일단은 관악구 자체에서 하는 그런 상담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좀 트라우마인 게, 제가 대구에서도 제 관할 지역이었던 서대구 상담센터, 거기 이제 마음정신건강센터? 마음정신건강센터? 하여튼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그 상담소도 제가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와라.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냥 상담이 받고 싶은 건데요. 나는 그냥 상담이 어떤 건지 궁금했고, 병원에 가기 전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건데, 그 상담소에서는 무조건 나한테 병원 가서 진단서 떼오면 상담 잡아주겠다.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친구들한테 했더니 미쳤냐? 누가 그렇게 말하냐? 그러길래 그쪽에서 그렇게 말했다. 나 통화 녹음한 것도 있다. 들려줄까? 내가 그날 진짜 펑펑 울었는데, 내 결국에는 펑펑 울면서 마지막에 전화 끊으면서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이러면서 막 거의 뭐 포효하듯이 안 한다고 막, 예약 안 잡아도 된다고, 안 간다고 막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운이 나쁘게도 정신과 첫 경험이랑 상담센터 첫 경험이 둘 다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난 케이스여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좀 그래요. 이제 상담센터고 정신과고 돈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로 나의 마음을 다스려줄 수 있는 곳이라면 제가 돈을 얼마를 주든 상관이 없는데, 이 현실 S, 그러니까 MBTI, 현실 S타입은 자신이 한번 경험을 해서 나쁜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는 안 해요. 네, 제가 진짜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되게 극단적인 S들이 트라우마가 정말 많아요. 다시는 그걸 못하게 되는. 제가 정신과랑 상담센터에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다스려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만 되면 그때 실패했던 경험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진짜 병인 것 같아. 농담으로 야, 너 그거 병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진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40이 되기 전에는, 제가 이제 39 맞나? 이제 나는 내 나이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40이 되기 전에 병원을 한 군데 뚫고 싶긴 한데, 굳이 병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약물 치료보다는 그냥 상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받아왔던 정신과 약 저 먹고 토해가지고 다시 약 먹고 싶지도 않거든요. 어쨌든 성인 ADHD 요 짧은 13문항짜리 테스트하면서 말이 길다, 그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도 혹시 그 ADHD의 문제일까요? 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거 진짜 심하잖아요. 그나마 편집하면서 야, 이거 앞에 했던 말인데 뒤에 또 하고 있네? 이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지우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반복되는 말이 많아요. 아, 나 이거 서울에 진짜, 근데 굳이 관악구는 아니어도 되니까 ADHD 전문 병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잘 보는 병원이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 정도로 내가 ADHD라고 생각을 하면
ADHD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또 보기가 싫어. 또 진짜로 ADHD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보면 저하고 다른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진짜 약속 시간 칼같이 지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출근도 항상 근무 시간 15분 전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늦어도 10분 전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약속에 늦는 거를 정말 너무 싫어해가지고 항상 도착 시간을 여유롭게 두는 편이고, 제가 최근에 나 진짜 요즘에 집중력 왜 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하철을 타면 내가 내려야 될 곳에 내리질 못해요. 근데 그게 서울 지하철이 너무 불친절하게 지금이 어디쯤인지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방금 전에 제가 분명히 이제 다음에 내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잠깐 감았다 뜨면 지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출근하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하철을 안 놓치고 제대로 내리면 42분에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 환승역을 놓치거나 아니면은 내려야 될 곳을 지나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한 50분쯤에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오늘도 했는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 내가 의심할 만한 증상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시간 개념이 없어졌고, 지하철을 못 내리고, 그래도 어쨌든 시간 약속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좀 여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야. 나는 원래 내가 일부러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 약속에 늦는 사람인 거야. 근데 나는 시간 약속에 늦으면 안 된다라는 게 사회적 강박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알람을 막 2개, 3개씩 맞춰가면서 그 시간을 맞춰왔던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기력을 많이 쓰는 일이더라. 와, 진짜 제가 녹음한 지 별로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50분이 넘었어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저는 근데 뭐 인터넷 테스트가 결이 다 똑같다라고는 해도 어쨌든 뭐 이름이 다 다르게 붙여져서 나오니까 앞으로도 흥미로운 게 있으면 종종 해볼 거고, 그리고 사실 아직 제가 해보지 않은 인터넷 테스트들이 몇 개 또 이렇게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해보고 싶을 때가 되면 굳이 뭐 긴급 방송이 아니더라도 나 이거 오늘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네, 성인 ADHD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약식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병원에 가서 돈 주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가지고, 모르겠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던 방송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 하시는 분 있으면 그런 사연도 좀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맞장구를 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 메일 주소 보낸 거에는 메일이 뭐가 왔을까?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결과를 바로 보여줄 것 같으면 메일 주소 안 적어도 되는 거잖아. 진짜 사기당한 것 같네. 저 비밀번호 틀렸는데요? 뭐지? 놀래라. 저 근데 요즘에 글씨도 잘 못 봐요. 제가 원래 난독증이 좀 있어가지고 책 같은 거 보면은 한 번에 쭉 못 읽는 게 글씨가 움직이거나 약간 글씨가 다르게 이렇게 왜곡되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와, 방금 아이디를 잘못 쳤어.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앞만 맞게 적어도 계속 틀리지. 제가 아까 입력했던 메일 주소로는 메일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메일 주소를 적으라 그래서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이 결과? 그거를 메일로 한 번 더 보내주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온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누군가의 그 연구에 그냥 참여를 했을 뿐이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메일로 엄청 스팸 많이 오겠다, 그죠? 이렇게 또 스팸이 늘어났습니다. 네, 계속 할게요. heemistar@gmail.com으로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시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에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